네, 야권 단일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야권 단일화 지금 막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난 과정을 평가하십니까? 네,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19일 날 단일화를 더 이뤘다면 더 좀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텐데 네. 어쨌든 조금의 서로의 잡음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단일화를 이루게 된 것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최근에 여권 박영선 후보와 또 야당의 저희 후보군으로 불렸던 분들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시긴 했지만 안철수 후보와도 박영선 후보와 여론조사상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야당에게는 최종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흥분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예. 야권 단일화 오세훈 후보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연아 의원님 최고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셔서 제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은 성공했고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실패했다. 딱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면 나 서울시장 경선 안 나가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찬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4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오늘의 상태가 온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기려면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빨리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룰에 있어서도 다 양보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지율이 1위인 후보가 룰에서도 꼬장꼬장하게 10% 유선 안 된다 이런 거는 그건 패배가 예견된 것이었고 그래서 예측이 빗나가지 않은 결과인데 지금 이제 긴장하셔야 될 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되면 만약에 누군가 양심 선언하면 후보 사퇴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은 긴장하셔야죠. 지금 하나 더 이제 이후의 과정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고요. 원래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하고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도 발표할 수 있다 했는데 하루 만에 여론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야권의 지지가 확 결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야권 전체가 결집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바쁘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 응답은 잘 안 받아요. 근데 서울 시민 중에 정치 고관여층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상황도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이건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직이 센 쪽이 많이 대기하겠죠.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늘 조심하셔야 될 게 지지층의 로얄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 이렇게 시기를 끌어서 좀 늦게 하면 중도 후보가 불리하죠. 예.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할 텐데 야권 최종 후보로서 오세훈 후보 본선 경쟁력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 내부 간의 경선을 하느냐고 이제 여당 후보와 간의 좀 날선 어떤 정책 대결이라든가 또 토론도 있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세훈 후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서울시정을 가장 잘 안다. 본인이 10년 전에 안타깝게 시장을 놓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10년간의 정치적으로 보면 야인 생활인데요. 저는 그것이 오세훈 후보를 인간적으로나 정치인 오세훈으로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울시정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시장은 1년짜리 시장입니다. 저는 1년짜리 시장이 자꾸만 무슨
앞으로 7년 할 것처럼 아니면 뭐 대선 후보와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시정보다는 당장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야권에서는 정치 지형이 많이 변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사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또 저는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 집권 여당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 정의에 관한 문제, 또 여성과 관련된 어떤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위선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세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아직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승리한다면이라고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물 경쟁력으로 두 후보가 대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를 내냐 안 내냐 고민도 했고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나올 때 희생하는 심정으로 나오겠다.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초기에는 뭐 선거 요인을 제공한 쪽에 대하여 국민들이 질책을 하지만 선거 전에 들어가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점점 진지해지시죠. 이 감정적이라기보단 이성적인 판단을 마지막에 하게 되셔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서울시정을 위해서 준비된 후보인가가 이제 이 결과를 결판나게 될 텐데 예. 지금은 오세훈 후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론조사대로 가면 그냥 여론조사로 뽑지 뭐하러 투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교만하지 않게 가느냐가 문제고 특히 이제 지지율 앞선 후보가 교만하지 않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박영선 후보는 너무 일을 잘하고 개인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후보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하고 그 대중의 마음을 읽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아쉬웠던 거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걸 대선을 위한 교두보 선거라고 자꾸 얘기할 때 그게 한 번 들으면 뭐 그냥 정치권이나 그렇겠지 정치권이니까 근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이 대선 교두보로 가는 그런 그 재보궐이 그런 거야? 그건 이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 문제를 놓고 예. 그렇게 경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여당 쪽에 한 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박원순 시장을 또 소환했더군요. 저는 피해자에게도 박원순 시장에게도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은 충분히 이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박원순 시장이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본격적인 이제 정책 경쟁, 발전 경쟁, 서울 발전 경쟁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서 그 좀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도 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됐으니까 공동 선두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상대 후보를 그러니까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단일화 결과 발표 전에 두 후보 다 모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 다 뭐 0.1%의 차이가 나서 후보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합당의권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믿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뭐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한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진행자가 그럼 대선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시면서 어떤 네.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진심이기를 믿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아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글쎄요, 뭐 박원순 시장에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같이 오랜 동지적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사건을 잊고 싶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성폭력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충분히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맘대로 잊을 권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있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지금 사과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사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민정 대변인부터 피해 호소인을 주창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거 캠프에 있다 빠지기는 했지만 예. 다 그냥 그 전면에서만 빠진 거지 전혀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는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또 그에 준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벌써 잊을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 한 개인에 대한 인권 또 성폭력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한 권리와 또 공익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또 지금 부동산 문제도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사소하게 짚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피해자를 자꾸 이 재보궐선거 현장에 불러내는 게 2차 가해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 한 일 중에 제가 보기에 잘한 일은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 자리에 이수정 교수인가요? 국민의힘에서 뭐 중요한 자리 맡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김재련 변호사, 그러니까 그 편파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분이세요. 이 두 분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시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지지자들의 그런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외면하고 박영선 시장 캠프에서는 피해 호소인이 지적한 3명을 뺐어요. 퇴출시켰고 그리고 사과했어요. 김태년 대표도. 이 부분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흐름상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세거든요. 근데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도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잘한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자꾸 이걸 소환하는 게 이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인이 된 분보다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두에게서 잊혀질 권리고 그리고 남인순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 의원직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그 의제만 남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해야 될 것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선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지지자들이 위축돼서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는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축돼서. 그리고 LH 문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LH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여당의 숙명이잖아요. 이 시기에 그게 터지면 여당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의 전략은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소환하겠죠. 그리고 국정농단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박영선 후보에 대한 도쿄 아파트 건도 사실은 그게 MB의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해서 벌어진 선거지만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통일과 이런 걸 위하여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집권 여당이고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 전략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도 그 피해자를 소환해내는 그런 선거 전략은 아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소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을까? 이번에 특히 기자회견은 선거를 의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신문사의 기자가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기술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잊히는 게 아니라 왜곡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분노와 또 불안감에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뭐 그분 옆에 서주는 그 변호사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피해자가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뭐 서울시는 LH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LH 사장이었던 분이 지금 현재 전에 SH 공사 사장이셨고 또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십니다. LH의 그 토지 투기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나 전관 예우들이 가서 물량을 따오고 그런 부정부패의 문제는 지금 SH 공사까지도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를 그동안 10년 동안 책임졌던 집권 여당에 책임이 없다, 뭐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촛불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건 문재인 정부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뀔 줄 알았죠. 그러나 겉모습만 바뀐다고 했고 사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H 임직원들이 그런 부정부패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법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나만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 네. 상황을 보면 누구나 옆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공직사회에서 지도자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해찬 당대표께서 밑에만 썩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신도시 개발입니다. 그 신도시 개발에서 땅이 돈이 되고 그 돈이 다시 돈을 벌게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 그것의 주체로서 탐욕스러운 LH를 집어넣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한 번 더 믿어달라고 하셔도 이제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상에서 이것이 야당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보궐선거냐 아니면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50% 이상이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한 말씀씩 우선 하실까요? 이제 지지율이 앞서니까 네. 서울시장 당선된 것처럼 오만하시다는 느낌 듭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후보가 양심 선언이 나온 후보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 치를지도 모른다 하고 뒷말이 뭐였냐면 그 말을 왜 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민주당에 친한 사람도 많은데 저도 모르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개인 후보 당사자예요, 이건. 예. 그 당사자에게 이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처가의 내곡동 땅에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해명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예를 들면 그 그린벨트 해제가 국장 정결이라든가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건 행정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건 불가능한데 그런 거짓말이라든가 그 땅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짓말.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흑색 선전으로 모는 건 맞지 않고 저는 오세훈 후보가 진짜 승리하려면 빨리 이 늪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 늪에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방어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불찰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모습을 시민들은 더 원할 테고 예. 그다음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점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둘 다 구속되어 계세요. 두 전직 대통령이. 이게 민주주의가 그때 뭐 인권 사찰 등으로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무슨 그 세금으로 된 국가 특수활동비 뭐 쓰신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런 의혹을 받으셨고 그리고
특정 재벌 기업으로 하여금 본인과 관계된 회사의 재판에 비용을 대게 한단 말이죠. 이게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그리고 다스와 BBK가 끊임없이 당신 게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대법원에 의해서 당신 걸로 판결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를 보고 MB 아바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거짓 해명을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공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창 후보가 대쪽 총리에서 아들 둘이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그냥 2번이나 선거에서 실패했듯이 오세훈 후보도 본인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36억이나 되는 그런 비용을 그걸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예. 의혹은 당연히 제기되잖아요. 이게 거짓말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시는 건 곤란하고 그런 거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예. 네, 저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 그린벨트 해제는 국장정결은 아니죠. 그러나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는 그거에 따른 행정 절차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표현에 정정을 요청을 드리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 자체를 해결하는 걸 국장정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소관 이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그린벨트 해제 땅 36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게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고 그 당시 8분의 1 지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인에게 돌아온 건 한 4억 원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정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제 후보가 이렇게 경합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격이 유독히 오세훈 후보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좀 들춰서 비판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저는 뭐 다른 네거티브 소스가 좀 없어서 이것에 유독히 매몰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억지 주장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명을 좀 못하시는 것은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 좀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거짓말을 얘기하셔서 하시는데 뭐 MB 프레임 이렇게 가져오실 필요도 없고 저는 이제 어제부터 좀 제기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도쿄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팔았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에서 그런 프레임을 또 씁니다. 위선 영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 게임에 진짜 1대1로 붙을 때는 박영선 후보자도 거짓말에 대한 어떤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부디 이 선거가 좀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선거보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미래로 가는 정책 대결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재발을 방지하고 정말 정치권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후보가 인정받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성추행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죠. 이 부분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2차 가해라는 개념이 국민의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2차 가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피해자는 소환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얘기 못하고 좀 저는 이중잣대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성을 중심에 놓고 치러지는 건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과정이 1차를 중도위에서 이제 되게 가닥을 잡습니다. 근데 중도위에서 결정할 때 의견을 꼭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환경부하고 해당 서초구에 묻게 되죠. 그 지역은 서초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거라고 오세훈 후보가 해명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중도위에서 지구 지정을 하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서초구와 환경부가 동의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서초구와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 시장으로서 뭐 그 이후 실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국장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국장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장 사인이든가. 그럼 그 시장 사인도 국장이 대신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계속 가는 거는 거짓 해명을 계속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도 간단해요.
도쿄 아파트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팔았다. 그거는 뭐 그 시기가 그러면 그 비판 감수해야죠. 예. 그럼 팔 생각이 없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팔았는데 2월에 팔았으니까 지금 계약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그러니까 잔금이 만료되면 등록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저게 계약금 받았는지 뭐 이거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거는 계약서를 공개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이거는 겁니다. 뭐 계속 갈 거짓말도 아니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냥 판명 나는 거고 거짓말 아니라면 또 사과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끝까지 돕겠다는 화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후보로 나온 거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망설였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일을 매우 잘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K 주사기, 지금 일본에서 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 주사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내용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대기업과 접목시켜서 뭐 소부장 문제까지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매우 유능한 분이죠. 근데 불려 나왔잖아요. 그럼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후보에게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상대할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지 오세훈 후보인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 좋은 여론조사가 나에게 투영될 때 이게 이제 박영선 후보는 제일 힘든데 어쨌든 상대가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뭐 죽고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선. 그리고 가능하면 민주당보다는 박영선 후보가 나서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박영선 후보 그동안 이제 정책 행보를 이어왔는데 재난위로금 그리고 이번에는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 들었었거든요. 이 같은 정책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안철수 후보도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뭐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예산 편성권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뭔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게 일종의 매표행위다.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그 손실 보상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그냥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피를 절절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심 쓰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이 상황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정말 진짜 이 사선의 경계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집중해서 그분들이 빨리 어떤 이런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성 시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서울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면 매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힘든 분에게 주면 그건 매표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건 오히려 매표 효과가 적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깊게 주면 그분들은 정말 누군가를 지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매표라는 논리 자체가 모두 그 선별이든 보편이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 논리로 따지면 제가 늘 주장한 게 있어요. 야당이나 이쪽에서 자꾸 이 재난지원금을 문제 삼아서 그럼 재보궐선거 지역은 빼고 주시죠. 그러면 매표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한 적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 주겠다.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궁금한데 살펴보니 서울시가 재정이 그러니까 세수가 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살펴보니 줄 수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가 어려우니까 못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박영선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재난 위로금은 저는 그냥 야당 후보도 같이 해서 같이 주겠다. 우리가 공동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건 이제 다목적 카드로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 사실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주민투표하다가 실패해서 시장 물러나셨고 그로 인해서 선거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오신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 또한 이 무상급식 비용을 예비비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후보 간에 토론회 하실 때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안철수 후보도 했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생각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최민희 전 의원의 발언으로만 봐도 민주당이 새롭게 걸고 던지는 일종의 선거 전략, 또 한편으로 말하면 뭐 우리 정치 용어로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저는 그런 프레임에 대응하는 상대 후보의 전략은 저는 진심,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이죠. 뭐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저는 제가 지금 선거 캠프에서 제가 의견을 나눈 것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오 후보가 지금 10년 동안 여러 가지 절치부심하면서 느낀 그 마음을 갖고 좀 전에 인터뷰할 때도 사실은 좀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의 인기라든가 어떤 상대당의 매표 행위에 대해서 매표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 후보만의 원칙을 갖고 진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는 저도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은 건 확인된 것 같아요. 이번 그 내곡동 그 처가 땅, 그 아내 땅이죠. 그 과정에서 해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정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좀 더 지켜보시죠. 누가 더 정직한지. 예. 네. 지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는 거기에 많은 그 관심이 집중되니까 박영선 후보의 그 행보에는 좀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이제 1대1 구도가 됐잖아요, 거의. 다른 후보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제 어떤 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다른 후보 누가 다른 그 서울시장에 나오려는 후보들.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과문해서. 예. 그러니까 일단 열 분 박영선 정도 후보는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왔기 때문에 네. 이제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단일화 국면이어서 진짜 부러운 건요. 아마 민주당 쪽 그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이 너무 부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단일화할 때는 막 여론 진짜 나쁘게 언론이 몰아갔거든요. 묻지마 단일화 막 이렇게 몰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언론이 그렇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일부 언론은 단일화 안 될까 봐 막 걱정하시고 막 그런 보도 연속 내거든요. 진짜 이 부분은 모두가 부러울 것 같고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매우 부럽습니다. 언론의 이쁨 받는 거.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가 되면 아무리 언론이 속으로 편파적이라도 여야 후보를 공평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게는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최저로 봅니다. 네, 앞으로 선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